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후진국인 거 아시죠? 저희 나라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당신 한국인 맞아요? 여기 한 아시아인 교수가 자신은 한국인이 확실히 맞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도저히 그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질문을 날리자 아시아인 교수는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핀란드 출신 드보르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 유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저는 최근 스마트폰 기계 공정이나 스마트폰 디자인 회사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반도체공학과 한국 관련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회사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나 디자인에서 독보적인 것은 물론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한국만의 디지털 인프라 생활 환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머무르고 있는 미국이나 고향 핀란드는 단순히 휴대폰의 디자인에만 치중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휴대폰으로 딱히 생활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는데 오로지 한국만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가 이미 한국인들에게 평범한 상용화가 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해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학교에 최초로 한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겪은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 설명과 스마트폰 하나로 누릴 수 있는 한국에서의 원터치 생활에 대한 초청 강의를 해주시는 날이었고, 저는 역시나 첫 번째 수강생으로 등록을 마치며 부푼 기대를 안고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입장해 한국인 교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한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부터 한국인인 자신만 알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실체, 그리고 휴대폰 수리점마저 없는 후진국 한국의 인프라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이상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심지어는 교수님이 전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허무한 실체와 현실을 믿으며 한국으로 해외 취업을 가거나 유학을 시도하려는 학생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의 강의에는 한국에 있는 스마트폰, 대기업 회사로의 취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을 구상 중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진국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이니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되겠죠. 학생들은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6개월 정도 예약 시간을 가진 뒤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지 아시나요? 아쉽게도 지금의 한국은 휴대폰 수리점이 길거리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중심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국인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휴대폰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믿어지시나요?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조차 한국은 완벽하게 뒤떨어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가요? 학생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세상으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지금의 한국은 휴대폰의 보급률이 낮아 수리점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별것 없는 나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꿈을 위해서 어떤 나라로 해외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진짜 한국인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미국조차 앞질러버린 디지털 선진국의 나라이며 심지어 QR코드 화폐 개혁 시스템을 통해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스마트폰 중심 기업이자 세계 기업인 샤오미가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인들에게 휴대폰을 전부 공급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에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수리 전문점을 만들어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인인 저조차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몇몇 교수들이나 한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중국으로는 절대 유학을 가면 안 되는 가난한 나라라는 거지 선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의 이곳 강단에 섰습니다. 한국에 대한 로맨스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심지어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샤오미의 기술을 훔쳐가기 위해 한국인 직원들을 시켜 산업 스파이 범죄마저 저질렀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해외 취업이 아닌 중국의 샤오미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고 생산 공정이 좋으면서도 평범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샤오미가 한국의 기술력을 훔쳐가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이니까요. 심지어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대기업으로 취업하더라도 월급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시대에 월급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몰락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를 들을 시간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짐을 도둑맞고 난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가난한 스마트폰 몰락 국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 스마트폰 생산과 디자인의 대기업이 있는 샤오미의 나라 중국으로 올 것인지 말이죠. 한국인인 저조차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한국이 가난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 현재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말은 다 했죠. 자신이 완벽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아시아인 교수님께서는 오늘의 강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을 중심 주제로 잡으며 알 수 없는 강의를 진행했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교수님은 한국 출신이면서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모습은 저 교수가 정말 한국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고, 강의실의 몇몇 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휴대폰 수리점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냐면서 어느 정도 자칭 한국인 교수라는 그 교수의 의견에 선동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한국으로의 취업에 대한 꿈을 키우며 한국의 진짜 현실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코웃음이 나오는 강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스마트폰 대기업에 취업해도 등급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그 아시아인 교수의 주장은 듣는 순간 나 저 사람은 한국인 교수가 아니라라는 결정타를 제 마음속으로 내려지게 만들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저 교수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밝혀내야 된다는 사실에 온 심경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저희 반도체학과 조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는 질문을 그 교수에게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정말 한국인이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아니면 아직도 현대인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의 상황에 대한 것이든 말이죠.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저희 기계공학 학생들에게 온화한 성품을 보여왔던 조교님은 굉장히 냉철한 표정으로 자칭 한국인이라는 교수에게 질문을 날렸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앞쪽에 있던 한국인 교수님께서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저 입을 꼭 닫고 조교님을 노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자신이 한국인이 분명하다던 그 교수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교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저 시진핑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가 아닌 그 아시아인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조교님을 향해 왜 그런 위대한 인물인 시진핑을 향해 무례한 질문을 하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조교님께서는 중국인 교수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자마자 반박 불가능한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하시는데 제 질문에 답을 거부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 중국인은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사실 초청 강의에는 국적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교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시면서 한국의 진짜 실체를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인인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 뒤의 강의 내용들은 전부 거짓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죠. 도대체 왜 당신과 같은 중국 교수들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한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외국인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증거로 주장하신 한국에는 스마트폰 수리점이 없다는 발언과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일 뿐입니다. 심지어 국가 단위 면적당 휴대폰 수리점과 판매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이것도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거짓 데이터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한국은 미국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시 인프라와 기술력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대표 스마트폰 관련 사업체인 애플마저 한국 삼성의 기술력을 카피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사업들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몇몇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한국으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 이러한 기술력이나 되면 생산 공정을 양심 없이 카피하려는 국가적 범죄 단위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죠. 어떤가요? 아까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모든 사실과는 반대의 상황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국과 한국을 반대로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과 비하를 발언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이런 한국에 대한 거짓 선동 사실을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발언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출생지인 국가를 비하할 이유마저 더더욱 없죠. 즉, 교수님께서 발언하셨던 모든 것들은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숨기면서도 이와 반대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여행, 관광 산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현재 휴대폰 수리점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기술력의 상황에서조차 한국은 휴대폰 수리점이 없고 그 이유가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부유하지 못해 가난하다니 그게 정말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하네요. 안타깝지만 디지털 인프라의 산업에 실패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닌가요? 당신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대기업을 카피해 샤오미를 만들어냈고 샤오미를 중심으로 QR 디지털 화폐의 인프라를 확장시켰지만 이는 단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러한 QR코드 도입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도 당연한 이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바로 중국인들의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R코드 디지털 화폐를 도입시키자 월급 3만 원을 받으며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국의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가게에 설치된 QR코드 화폐를 기술자들과 무단으로 해킹해 디지털 화폐를 털어가거나 그곳의 고객 개인정보를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자 디지털 산업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한민족, 시민의식을 가진 특성 때문에 무인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 산업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죠.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결제부터 대중교통 탑승, 심지어 영화 관람과 전화통화 그리고 병원 예약까지 가능한 초선진 인프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기술력을 누리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죠.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나요? 한 가지 더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만 하더라도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수도인 베이징마저 이런 모습이니 중국의 외곽 도시들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놀랍게도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광역도시들에서도 저녁 9시가 넘어가더라도 응급시설과 24시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곳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24시간 운영 약국은 굉장히 생소할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료 인프라의 보급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는 한국인들의 윤택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와 같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의 어플로 근처에서 24시간 약국이 어디인지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더해 병원 응급실마저 바로 예약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 한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처럼 QR코드 화폐 개혁에 실패해서 완전한 몰락 국가로 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국가 성장의 어려움을 깨닫고 지금 교수님처럼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최소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교수나 학생들을 이용한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 학생들의 눈앞에 있는 국적마저 한국인으로 속인 중국 교수님의 모습처럼 선을 넘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의 학생들과 한국인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그저 자신의 거짓 발언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저희에게 거짓 강의를 했던 것이 전부잖아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선진국 인프라, 기술력과 그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부유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의 학생들도 지금 똑똑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국인인 척한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중국을 위대한 나라로 지칭한다면 시진핑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보세요. 절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을 가려내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강단에서 자신이 확실한 한국인이니 지금의 숨겨진 가난한 한국의 진실의 거짓은 없다며 길길이 날뛰던 중국인 교수는 외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강의를 무단으로 종료시키고 떠나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학생들과 함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강의실의 뒷문을 막아서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그러한 모습에 강의실을 나가려는 작전도 포기한 것인지 다시금 마이크를 붙잡고 헛소리를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인 사실이 더 발언에 신뢰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속국인데 지금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저와 나머지 학생들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예일대학 학생 경호팀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헛소리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할 일인가요? 저는 오히려 저희 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것뿐이지 학생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저는 신분을 2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맞춰서 저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국적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학생이 한국은 중국보다 부유한 경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저 또한 한국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 길거리에 노숙자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제가 모르는 사이 빠르게 발전해 휴대폰 수리점이 많은 부유한 나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중국인들이 월급을 3만 원만 받고 있는 것은
나머지 돈을 한국인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부 기부 형식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은 부유한 이 지역 은행과 연계시켜 나머지 돈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인들의 가난한 생활을 복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중국이 가난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인 한국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국도 한국의 대기업의 기술적 도움을 사례로 받아도 되잖아요. 신분을 속인 것은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 맞지만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교수는 학생들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좋은 방법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약 1년 전 한국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 친구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간단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찍은 동영상이 제 스마트폰에 남아 있었고, 저는 곧바로 강단에 있던 중국인 교수의 노트북과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이게 바로 중국의 가난한 현실입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가난하고 기술력이 없는 1차 노동력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4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경제 후진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항 근처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화면으로 보이죠. 이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 있는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다니. 당신은 교수 자격을 어떻게 획득한 것인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만 현실을 믿나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국의 휴대폰 수리점은 중국과 다르게 단 하루 만에 수리가 가능한 예약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스스로 중국에서는 6개월 정도 수리 예약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저는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많은 학생들도 간단한 휴대폰을 수리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한국이 정말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편리한 생활이 이미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고 도시 그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하게 가까운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을 수리하고 케어받을 수 있죠. 단순히 휴대폰 수리점을 예로 들며 설명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인프라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중국인 교수가 왜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사기 강의를 진행했는지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 한국을 경제 대국 국가로 여기며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생활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한국으로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더더욱 한국으로 해외 취업과 유학을 많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최선진국인 한국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유일한 디지털 선진국의 땅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우리더러 자라는 거야? 한국 인성 무슨 일이야? 과거에 평생 머물러 있는 건 한국일 거야. 자매결연으로 한국으로 문화교류를 온 중국 여학생들이 유스호스텔을 주었다는 이유로 한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중국의 고등학생 소롤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학여행이라기보다는 자매결연 학교에서의 교환학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자율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교생이 다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자들만 한국으로 가서 문화교류를 하고 오는 제도예요. 옛날에는 전교생의 20% 정도만 갔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이상 70%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서 예전과 다르니까요. 특히 K-팝 가수들의 영향이 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트와이스인데요. 너무 깜찍해서 정말 반할 것만 같아요. 옛날에는 중국식 화장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식 화장이 유행이거든요. 전 이게 다 트와이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중국 가수들도 못하는 스타디움 투어를 트와이스는 해냈거든요. 중국은 티켓팅 시스템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티켓팅을 본인이 잘하기만 하면 콘서트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인터넷으로 하는 건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티켓팅이 아니라 추첨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미 추첨제를 신청한 인원만 스타디움 수용 인원의 2배가 넘었대요. 저는 다행히 당첨이 되어서 갈 수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당첨이 안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날 교실은 완전히 초상집이었죠. 당첨돼서 저는 너무 기뻤는데 좋아하는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콘서트에 다녀왔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 여행을 많이 기다렸어요. 기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두려움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낮고 조폭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을 비판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묘하게 항상 미국과 유럽을 올려서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언제나 한국은 중국 것을 뺏어가는 나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한국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잖아요. 비교적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편인데요. 선택 과목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중국이 과거에 한국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고등학교에 와서야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제가 한 행동들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이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키가 크고 잘생긴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이러한 특징이 자주 부각되는 드라마 K-팝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인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맨날 한국인들에게 맞은 중국인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한 일도 있고요. 옛날에 베이징에서 유명 중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한국인에게만 취두부를 잔뜩 넣은 마파두부밥을 판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화인 줄 알고 그냥 먹었고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하지만 장난기 가득한 태도로 셰프와 종업원들이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마파두부밥을 준비하면서 저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마파두부밥에 유난히 많은 양의 취두부를 넣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기분이 나빴어요. 평범한 마파두부밥이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순진한 관광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면서 옆에 있는 중국인들은 웃고 있더라고요. 셰프가 마파두부밥을 내밀자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열심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충격과 불편함,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취두부의 강렬한 열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탁에 가득했던 웃음과 제잘거림은 금세 기침으로 바뀌고 급히 물을 찾으러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과거 잘못은 중국이 한 건데도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나 몰라요. 한국을 보면 중국인이 잘못한 게 떠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뇌된 사람들의 바보 같은 행동들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도 같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인도 중국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역에서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상하이역에 사람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출퇴근길이라서 언제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여성이 캐리어를 들고 탄 거예요. 좁은 지하철에 캐리어를 들고 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중국인 남성이 그 여성의 캐리어에게 다가가더니 중국어로 마구 욕을 하고 캐리어를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한국 여성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었죠.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여행 가방을 세우려 애쓰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책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사과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어주는 저를 바라보던 여성은 처음에 경계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서 캐리어를 옮겼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건이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기대와 걱정을 반씩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출발해온 저에게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현대성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거대한 복합단지는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제 주변을 둘러싼 정돈된 혼돈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화로운 흐름을 이루며 이동하는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표시된 표지판은 미로 같은 구조를 예상하지 못한 채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곳곳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부터 고속도비 연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효율성과 정교함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이 아니라 기술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긴장이 됐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저희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요. 공항에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부피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분주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불안과 자의식이 뒤섞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의 암묵적인 에티켓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저희는 만원. 객차에서 제 짐과 제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정시성의 경이로움인 지하철은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아하게 움직이며 충돌을 능숙하게 피하고 군중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서투르게 캐리어를 움직이느라 마치 어색한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해 던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했습니다. 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여행 가방의 크기뿐만 아니라 가방이 통로를 막거나 다른 사람의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가방이 굴러 떨어지거나 넘어질까봐 꽉 잡았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의 조화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점점 더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정중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제 고군분투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해야 해서 선생님을 따라 캐리어를 들고 옮기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뒤에서 뒤처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친구들이 멀어지고 있었죠. 깊게 한숨을 쉬면서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듯 서두르는 듯한 한 한국인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제 여행 가방을 팔로 쳐서 여행 가방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했어요. 저는 놀라움과 괴로움에 고개를 들고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제가 중국인에게 많이 티가 났나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남성은 화들짝 놀라더니 급하게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하지만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년 자매결연은 오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남성이 제 캐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더니 계단 끝까지 옮겨주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빠르게 사과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많이 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창피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면서 저는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시에서 온 저에게 한국 지하철의 매끄러운 효율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선명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도와 길 안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 열차 도착과 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승 시간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노선의 상호 연결성이었습니다. 역은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지점이 아니라 승객을 다음 노선으로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선 간 환승은 제가 예상했던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난 유연한 경험이었습니다. 세심한 배치를 통해 도보 이동 거리를 줄였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편리하게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포함한 모든 승객을 배려했습니다.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옮겨 다니며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려 깊은 계획과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잘 정비된 기계였고, 대중교통의 우수성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춘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저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전 세계 도시에서 이를 모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하철을 너무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회사가 몇 호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외워야 해요. 그 회사 노선끼리만 환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환승이 안 되는 다른 회사 노선을 탈 거라면 티켓 구매를 다시 해야 해요. 지하철이 정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인지 언제나 의심스러워요. 여행 기간 동안 호텔이 아닌 유스 호스텔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호스텔에 묵는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좁고 소음이 가득하며 개인 공간이 없는 방을 상상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호스텔은 최소한의 필수품과 공용생활 공간이 있는 소박한 숙소였습니다. 방은 작았고 침대와 짐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편안하지 않은 숙박이 될 것이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곧 즐거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은 소박했지만 한국의 전통 아랫목인 한국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쌀쌀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마자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즉각적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열기는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닥에 누우니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그 어떤 특급 호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돌의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따뜻함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경험이었으며 책으로만 접했던 문화적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에 너무 더워서 깨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 경험해봤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숙소를 갖춘 유스 호스텔은 처음에 실망감을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편안함이란 항상 고급스러움이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함과 소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면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여행의 예상치 못한 즐거움에 대해 새롭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실망감으로 시작한 여행이 한국 문화유산의 독특한 면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고, 유스 호스텔에서의 숙박은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여행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 즉 급식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한국 여행 중 가장 즐겁고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의 독특함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급식이 궁금했던 이유는 중국 학교 중에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도시락을 먹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급식이 엄마가 직접 해주는 밥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분주한 식당에 들어서자 제잘거리는 학생들로 가득 찬 긴 테이블과 식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실보다 식당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냉반을 건네받은 후 줄을 따라 이동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국갈비찜, 뚱뚱한 바나나 우유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가공된 음식이 대부분인 학교 급식과는 달리 맛과 영양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건강한 식단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앉아 쟁반에 담긴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쳤으며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치는 입맛을 돋우고 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고기 요리는 고소하고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자주 간과했던 주식인 밥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정도 마시면 엄마 밥을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나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로 장난으로 엄마 밥보다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웃으며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를 나누고 힘든 학업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맛있는 식사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와 균형 잡힌 식사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맛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결코 중국 학생들을 무시하는 법이 없었고 모두가 정말 친절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일이었죠. 대학에 가면 꼭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올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도 너무 즐거웠는데 1년을 한국에서 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여기 캐나다 스키 대표팀이 있습니다. 이 대표팀은 여행 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제일 좋지 않을까? 가장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괜찮지 한국은 어떨까?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도 했었잖아. 한국은 별로야. 빙질도 안 좋고 평창 올림픽 완전 망한 올림픽이었잖아.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가자. 오늘 이야기 캐나다 스키 대표팀 주장 루리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리나입니다. 캐나다 스키 선수이자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어요. 작년 겨울 저희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저희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항상 동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저희는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는 캐나다 국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수년간 꿈꿔왔던 스키에서 항상 성장을 하며 좋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가족 스키 애호가들로 가득 찬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랜 훈련과 수많은 희생 공유된 목표는 우리를 팀을 넘어 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어요. 이 승리는 저나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으며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잘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붙였던 모든 순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시상대에서 내려오자 쏟아지는 축하와 인터뷰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시아에서의 훈련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평소 성견지명이 있는 코치는 스키가 떠오르고 있고 새로운 환경인 중국과 한국을 제안했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어요. 중국에 착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속도였어요.
공항은 북적이는 활동의 중심지였고 고향 캐나다의 조용하고 눈 덮인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눈속을 헤쳐나가면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설렘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어요. 저녁 늦게 호텔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엄격한 규칙 준수였어요. 항공편 연착과 그로 인한 늦은 체크인은 더 이상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언어 장벽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허탈함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예약했던 안락한 숙소와는 거리가 먼해진 숙소였고 버려진 건물같이 생긴 건물을 찾았어요. 중국의 외진 숙소에서 보낸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텅 빈 방과 으스스한 정적이 감도는 건물은 우리가 익숙한 활기찬 눈 덮인 슬로프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우울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북돋았어요. 각자 돌아가면서 지난 대회 이야기 훈련 중 겪었던 재미있는 사고, 미래에 대한 꿈 등을 이야기했어요. 불편함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저는 패딩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슬로프를 정복하고 시상대에 서는데 익숙했던 세계 챔피언 팀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건물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목적 의식이 생겼어요. 처음의 충격과 실망은 결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좌절로 인해 우리의 기운이 꺾이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어요. 버려진 건물에서 걸어 나오면서 우리는 불편한 숙박 이상의 것을 남겼어요. 우리는 적응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정했어요. 전지훈련을 가기로 한 2개의 나라 중 나머지 한 국가인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시련을 겪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했고 새로운 여정이 좀 더 환영받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공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분주한 장소였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기술력이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공지능 통역 이어폰을 제공받았어요. 이 이어폰을 통해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언어 장벽을 허물고 현지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인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밝은 불빛과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숙소는 소박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호텔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자 편안함과 따뜻함이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직원의 친절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중국에서의 시련의 잔재를 씻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평화로웠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취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교육적이긴 하지만 유머러스한 실수도 몇 번 겪었어요. 순조롭거나 약간 울퉁불퉁한 각 경험은 한국 관습의 미묘한 차이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호기심과 순진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접근한 한국 전통 목욕탕 방문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에티켓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는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처음에는 현지인들의 재미있는 눈빛과 부드러운 교정을 받았어요.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의 모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고대 역사와 최첨단 현대가 짜릿한 조화를 이루는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방문으로 시작되었어요.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거니는 것은 마치 과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뛰어넘은 듯한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이동해 건축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았어요. 매끈한 곡선과 반짝이는 표면이 돋보이는 DDP는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회를 둘러보며 현대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도시 경관을 탐험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울의 활기찬 문화에 대한 몰입도 높은 경험이었어요. 남대문과 인사동 같은 번화한 시장을 방문하여 기념품을 흥정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희는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에 올라 탁 트인 도심을 내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경치는 숨이 굳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을 진정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경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노점상과의 정겨운 대화 등 지나가는 행인의 친절한 안내 등 현지인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은 항상 존재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록 짧았지만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는 진정한 연결고리였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은 역사 현대적 혁신이 어우러진 시간이었어요. 끝없는 놀라움과 대조가 있는 이 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서울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식에 도전하고 경험을 넓혀주는 곳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이로움에 빠져들었다면 이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슬로프와 최첨단 시설로 유명한 한국의 스키 리조트가 우리를 손짓했어요. 새로운 지형을 경험하고 싶었던 저희는 여행 중 가장 짜릿한 날을 보내기 위해 출발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계올림픽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평창이었어요. 다가서자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우뚝 솟은 봉우리의 모습이 설렘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이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슬로프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초보자를 위한 완만한 슬로프부터 숙련자를 위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파른 내리막까지 각기 다른 도전 과제를 제공했어요. 질 좋은 설질 잘 설계된 코스 곳곳에 펼쳐진 숨막히는 경치는 산에서의 하루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리조트들을 차별화시킨 것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환대였어요. 리프트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슬로프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했어요. 리프트 운영자부터 강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으며 항상 저희를 도와주거나 기술 향상을 위한 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리조트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스키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현지 스노보더 및 스키어들과 교류하며 이야기와 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어요.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 겨울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현지인들의 산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야간 스키 세션이었어요. 해가 지고 투광 조명 아래 슬로프에 불이 켜지자 환상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상쾌한 산속 공기와 함께 눈을 헤치며 스키를 타는 소리는 초현실적이었어요.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리조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새로운 슬로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스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독특한 매력과 도전으로 가득한 한국의 산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한국의 스키 리조트에서 보낸 시간은 겨울 스포츠에 대한 한국의 사랑과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증거였어요. 스키가 주는 스릴과 아름다움, 자유로움 등 우리가 스키를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스키 리조트에서의 훈련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낯선 지형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훈련은 도전적이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독특한 특성과 조건을 갖춘 한국의 슬로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어요. 매일 아침 스키를 타면서 팀원들 사이에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생겼어요.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고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가파른 경사와 다양한 지형을 가진 한국에 사는 저희의 기술을 연마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어요. 신선하고 가루가 날리는 눈은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과 기술에 적응해야 했어요. 훈련 세션은 강렬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기동부터 복잡한 트릭까지 모든 것에 집중했고, 달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리조트의 코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슬로프에 대한 전문 지식은 훈련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줬고, 자신감을 갖고 더 어려운 러닝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맑은 하늘이 갑자기 눈이 내리는 등 산악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자질인 적응력과 회복력을 시험했어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스키 기술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유연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얻었어요. 슬로프 밖에서는 다양한 컨디셔닝과 근력 운동에 참여했어요. 종종 멋진 산의 경치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이러한 세션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주었어요. 이러한 훈련은 슬로프에서의 혹독한 훈련에 필요한 체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지만 여행 중 가장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기도 했어요. 여행 초반에는 AI 번역 이어폰이 신기한 편리함처럼 보였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기기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어폰은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의미 있는 소통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현지 스노보더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 전통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이해하고 심지어 가게 주인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현지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려는데 이어폰이 음식 이름뿐 아니라 재료와 조리 방법까지 번역해 주었어요. 우리의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흥미를 느낀 식당 주인과 활발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간단한 식사에서 시작된 대화는 즉석 요리 강습으로 이어졌고, 주인은 우리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요리 기술과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현지인들이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따뜻하고 개방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AI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유머러스한 상황도 발생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없었고,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대화가 오가기도 했어요. 이러한 순간들은 재미있기도 했지만 언어의 복잡성과 문화 간 소통에 필요한 인내심을 일깨워준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의 미묘한 차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AI 기술은 우리의 상호작용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자연스럽게 성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 활기찬 나라에서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도전, 즐거운 발견, 심오한 배움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각자는 스키를 넘어선 무수한 추억과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맺은 관계였어요.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환영해준 호스트부터 슬로프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현지 스키 국가대표들까지 저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희의 경험에 기여해 주었어요. 공유된 순간과 상호 이해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우리는 여정 동안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짧은 뉴스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팀원들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언어 장벽 극복부터 새로운 지형에 적응하는 것까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어요. 우리는 고비마다 서로를 응원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동지애를 쌓았어요. 이 여정은 우리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팀으로서의 결속력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운동선수로서 우리는 항상 습관과 노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유연성, 열린 마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에 대해 배웠어요. 이러한 교훈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팀을 감쌌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한국을 떠난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머무는 동안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작별 만찬을 위해 모였어요. 저녁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계속 연락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 친절의 힘,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교훈은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넘어 평생 간직할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은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었어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가치와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으로 묶어주는 공통점에 대해 배웠어요. 캐나다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풍경과 소리가 우리를 반겼어요.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완결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스키 국가대표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성장했으니까요. 이후 정기적인 훈련과 루틴을 재개하면서 여행의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며 스포츠에 접근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훈련 방법, 팀워크,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행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 모든 도전 그리고 형성된 우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네요. 웅장한 삶과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장이었고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